1995년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랬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응원 소리가 준호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준호는 운동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양은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입안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어요. 난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어제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공을 몰라도 알 수 있었죠. 야, 고아원 쥐새끼. 또 왔구나. 정우석의 목소리였어요. 학교에서 제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반장이었고 항상 반짝이는 새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준호를 괴롭히는 아이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벌떡 일어나 우석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도 의사 될 거라며? 웃기지 마. 우석은 친구들과 함께 준호를 둘러쌌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줄 텐데 넌 누구한테 달아줄 거야? 쓰레기통?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 소리는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음악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울지 마. 절대 울지 마. 속으로 되뇌었지만 목이 메어왔어요. 준호는 천천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식은 밥과 달걀 프라이. 고아원에서 매일 주는 똑같은 반찬이었죠. 달걀 위에는 고추장이 별 모양으로 얹어져 있었어요. 원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거였습니다. 야, 얘 진짜 버려진 거 맞대. 완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 같아. 우석의 발이 도시락을 걷어찼어요. 달걀 프라이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노른자가 터지며 흙과 섞이는 모습이 준호의 마음처럼 더럽게 얼룩졌어요. 별 모양 고추장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울어. 고아 주제에. 우석이 더 신이 나서 발로 도시락을 걷어찼어요. 양은 도시락이 멀리 날아가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였어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 우석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단단한 군화 소리가 운동장을 울렸어요. 뭐 하는 짓이냐? 박 원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6.25 참전용사 출신인 원장님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오셨어요. 굵직한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까만 눈동자에는 엄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지금 이런 행동이 내 인생의 얼굴이 된다. 원장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아이들은 순식간에 흩어졌고 운동장엔 준호와 원장님만 남았습니다. 멀리서 달리기 시작 총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함성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원장님은 떨어진 달걀을 주워 휴지에 싸셨습니다. 그 거친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꿈이 뭐라고 했었니, 준호야?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손수건으로 준호의 눈가를 닦아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준호는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요. 준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좋다. 세상이 너를 버렸다고 내가 세상을 버리지 마라. 원장님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봉투 앞면에는 깨끗한 만년필 글씨로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원에 좋은 소식이 있구나. 열심히 사는 5 아이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야. 원장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후원자가 생겼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 운동장 저 멀리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빨간 우체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우체통처럼 녹슬고 버려진 존재였지만 누군가는 준호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너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란다. 봉투를 받아들자 미세하게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고급스러운 봉투 재질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에 준호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준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준호에게 너의 이야기를 들었단다.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고 싶다고. 멋진 꿈이구나. 나도 한때 그런 꿈이 있었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란다. 내 주변이 지금 초라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넌 반드시 위대한 의사가 될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알았단다. 너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이제부터 내가 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볼게. 별빛 아저씨라고 불러주렴. 준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새겨지는 듯했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라는 구절이 특히 이상했어요. 저를 본 적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날 쓰레기라고 불렸던 아이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운동회, 음악, 뻥튀기 장수의 경쾌한 소리, 그리고 운동장 끝에 걸린 열심히 살면 기적이 온다는 현수막. 준호의 손에는 여전히 목걸이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그 목걸이는 어머니가 준호를 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목걸이 뒷면에는 희미하게 LS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만이 준호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두고 봐. 난 반드시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운동장 스피커에서는 이어달리기 우승팀을 축하하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아이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날 버려진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어요. 준호의 과거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 약속들로 가득했어요. 고아원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주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87년 겨울 8살이었던 준호는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던 그날 어머니는 머리에 흰 머플러를 두르고 계셨죠. 버스 앞 유리창에는 서울대구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고 버스 옆구리에서는 짐칸이 열리는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잠시만 이모한테 널 맡길게. 큰돈 벌어서 데리러 올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름이 하얗게 얼었던 그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준호의 목에 은목걸이를 걸어주셨습니다. 이거 엄마랑 너를 이어주는 끈이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거짓말이라는 것을. 버스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장 아저씨는 빨리 타세요 하며 재촉했어요. 정류장 근처 선술집에서는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의 집은 너무 작았어요. 시멘트 벽에서는 항상 축축한 물기가 흘렀고 다락방 같은 작은 방은 천장이 낮아 서서 돌아다닐 수도 없었죠. 바닥에는 비닐장판이 깔려 있었는데 구석구석 찢어진 곳마다 신문지가 덧붙여져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매일같이 버스 정류장에 나가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얀 머플러를 한 어머니가 웃으며 준호를 부를 것만 같았죠. 하지만 오는 건 빈 버스뿐이었어요. 이모, 엄마는 언제 와요? 준호가 물을 때마다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의 손에서 소주병이 미끄러져 깨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처럼 이모의 인내심도 산산조각 난 듯했죠. 큰돈, 웃기지 마. 내 엄마가 좋은 남자 만나서 호주 갔다더라. 외제차 타고 다닌대. 이모는 술을 마실 때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말들이 퍼즐처럼 준호의 머릿속에 맞춰졌죠. 어느 날은 이모가 소주병을 벽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그 양반이 남겨준 재산도 다 가져가고 애만 버리고 뭐가 좋다고 따라갔대. 그렇게 조각난 이야기들만 주워 들으며 1년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눈이 녹은 어느 봄날이었어요. 이제 너도 갈 때가 됐다. 이모는 조간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신문 한 켠에는 아시안 게임 준비 소식이 실려 있었고 봄을 알리는 벚꽃 축제 광고가 화려하게 실려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는 우리 모두한테 죽었어.
이제 너도 가야 해. 그날 오후 이모는 준호를 낡은 봉고 트럭 뒷자리에 태웠어요. 창문 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렸죠. 아름다운 봄날이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무거웠어요. 이모는 담배를 피우며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어요. 보유원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죠. 건물 주변으로는 낮은 담장이 둘러져 있었고 입구에는 녹슨 철제 대문이 있었어요. 대문 옆에는 붉은색 우체통이 서 있었는데 그때는 그 우체통이 준호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서류 좀 쓰고 올게.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트럭 뒷좌석에 앉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기다렸죠. 10분, 20분, 1시간. 이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트럭이 흔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야, 거기서 내려. 이 차 가져가야 해. 저기요. 제 이모가. 이모고 나발이고. 박 씨가 차 팔았어. 내려. 그제서야 준호는 알았어요. 이모가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허겁지겁 트럭에서 내렸고 남자는 곧바로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흙먼지만 남기고 떠나는 트럭을 바라보며 준호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유원 철문 앞에 혼자 남겨진 준호는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와 목에 걸린 전부인 그 목걸이만 쥐고 있었죠. 철문 옆 우체통에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열리고 박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여기 누가 있네. 들어오렴. 다 젖겠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나오신 원장님은 준호를 비로부터 보호하는 우산을 펼치셨어요. 그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준호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원장님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그날부터 고아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엄마도 이모도 그 누구도 준호를 찾지 않았죠. 처음 며칠은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떠들고 웃어도 준호는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죠. 원장님은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외에는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목걸이를 꼭 쥐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함께 쓰는 공동 침실에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 살짝 곰팡이 냄새가 나는 담요, 한밤중에 들리는 아이들의 코 고는 소리와 훌쩍임. 이제 이곳이 준호의 집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호주에 갔는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호주 풍경을 볼 때면 어머니가 저기 어딘가 있을까 상상하곤 했죠. 한 달 후 고아원 청소를 돕다가 원장님 서랍에서 우연히 서류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준호의 입소 서류였죠. 보호자 없음, 이모 김명희 가명, 연락 두절, 특이사항 모친 행방불명, 부친 불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입소 당일 고급 승용차 목격됨, 관찰 필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날 밤 준호는 꿈을 꿨어요. 검은 차에서 내리는 모자 쓴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죠. 깨고 나서도 그 눈빛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눈빛 같았죠. 다음 날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원장님, 제 엄마 정말 돌아오지 않을까요? 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준호야, 세상에는 말하기 어려운 진실들이 있단다. 때로는 모르는 게 덜 아플 때도 있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목에 걸린 은목걸이만 꼭 쥐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게 되리라 다짐했죠. 원장님의 배려로 준호는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었고 조금씩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얼굴은 희미해져 갔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선명했어요. 차가운 버스 정류장, 흰 머플러, 그리고 마지막 약속, 큰돈 벌어서 데리러 올게.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그 누구도 준호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를 버린 세상에서 유일한 빛은 정우석의 괴롭힘을 막아주셨던 원장님과 그 후 나타난 별빛 아저씨의 편지뿐이었죠. 2018년 봄,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이준호 교수의 발걸음이 긴장감으로 무거웠어요.
하얀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는 천천히 중환자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멀리서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오늘은 준호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가 의사가 된 이후 가장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어요.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LSJ 이니셜이 그의 손끝에 닿았어요. 언제나처럼 목걸이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교수님? 수간호사의 목소리에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김민서, 38세. 뇌간 부근 악성 종양. 환자의 이름을 읽는 순간 준호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 환자는 이미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한 상태였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너무 위험했거든요. 뇌간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그곳에 손을 대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의 도화선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어요.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소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 씨. 저는 이준호 교수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찬 톤이었어요. 환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다른 병원에선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저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저몄습니다. 딸의 작은 손을 꼭 쥔 채 마지막 희망을 묻는 환자의 모습이 문득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와 헤어지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드립니다. 준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약속이란 언제나 특별한 의미였으니까요. 수술실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준호는 손을 소독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수술 가운을 입히는 간호사의 손길이 느껴졌고 마스크 뒤에 가려진 그의 입술은 작은 기도를 읊조렸습니다. 강 교수님, 환자 준비 완료됐습니다. 마취의사의 신호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수술대 위에 환자를 바라보며 그는 모든 감정을 접고 오직 의사로서의 냉철함만을 유지했습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첫 절개가 이루어지고 준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미세 현미경을 통해 보이는 뇌 조직은 마치 별이 빛나는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는 종양을 찾아 나섰어요. 종양이 혈관을 감싸고 있습니다. 손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레지던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의 손에서 특별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별빛처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느끼는 조직감을 믿어. 준호에게는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을 구분하는 놀라운 재능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치 타고난 직관과도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차이를 통해 그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볼 수 있었어요. 수술실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5시간, 8시간, 10시간. 의료진은 교대로 휴식을 취했지만 준호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오직 환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잠시 쉬셔야. 간호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12시간째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압력이 상승하고 있어요. 출혈 부위를 찾아주세요. 순간적으로 수술실이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포기하지 마라. 준호야, 넌 할 수 있어. 군 시절 눈보라 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준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준호의 손이 정확하게 출혈 부위를 찾아냈어요. 그의 손길은 마치 마법처럼 정확했고 곧 모니터의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걸 발견하셨어요? 레지던트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준호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손을 이끌어준 것 같았어요. 마침내 종양 제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제서야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수술실에 작은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준호는 마스크를 벗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곳에는 또한 성취감의 빛도 깃들어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환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곁에 서서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김민서 씨, 이제 회복에 집중하세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없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작은 소녀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포옹하는 모습은 그에게 없었던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뻤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엄마와 헤어지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이 수술 장면은 의학 저널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어요. 닥터 핸즈라는 별명까지 얻은 준호는 세계의학협회 올해의 의사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는 별빛 아저씨 프로젝트를 시작해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무료 뇌수술을 제공했어요. 놀랍게도 그 환자 명단에 정우석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준호를 괴롭히던 정우석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사고로 뇌출혈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그를 맞이한 건 다름 아닌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우석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렇게 준호는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까지도 치유하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치유의 빛만이 가득했어요. 제네바의 화려한 컨퍼런스 홀은 세계 각국의 유명 의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대 뒤편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초조함을 달래고 있었죠. 이준호 교수님, 5분 후 입장하시겠습니다. 진행요원의 안내에 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곧 올해의 의사상 시상식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검은 턱시도에 흰 셔츠, 그리고 보타이까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울고 있던 그 아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의사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올해의 의사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이준호 박사입니다. 박수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준호는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준호는 은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이 목걸이는 제 어머니가 아닌 누군가가 제게 준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분은 제 별빛 아저씨이자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상은 그분께 바칩니다. 청중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호텔 방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야, 나 박 원장이다. 급한 일이야. 원장님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준호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삼청동 내과의 이성진 원장님이 위독하시대. 병원 측에서는 원장님께서 오래전부터 너를 찾고 계셨다고 하더구나.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의식이 있을 때 꼭 만나야 한다고. 이성진, 그 이름이 번개처럼 준호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LSJ, 목걸이의 이니셜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당장 서울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긴급히 귀국해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을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를 지나며 그는 가슴 속에서 폭풍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성진이라는 이름, 그가 정말 자신의 목걸이에 새겨진 이니셜의 주인일까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자 준호의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창백한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수많은 의료 장비와 링거줄에 둘러싸인 70대 후반의 백발 노인. 피부는 황달로 누게 변해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살아 있었어요. 그 눈이 준호를 향했을 때 준호는 알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 눈빛. 군 생활 당시 눈보라 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어요. 준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주름진 손이 천천히 올라와 준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뭔가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마치 어린 시절 누군가가 그를 쓰다듬어 주던 그 느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아저씨가 제 별빛 아저씨였나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성진은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조금 젖히며 말을 이었어요. 혜진아, 나는 내 아버지였단다. 법적인 아버지. 그 말에 준호의 세계가 흔들렸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성진은 아주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1976년 이성진은 준호의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젊은 의사였던 그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어요. 그러나 결혼 1년 후 어머니는 호주 사업가와 바람이 났고 그 사이에서 준호가 태어났죠. 내 어머니는 내게 너를 내 아이라고 속였어. 아이를 키우던 중 친자 검사 결과를 우연히 알게 된 아버지. 이성진은 배신감에 이혼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받아 호주로 갔고 준호를 여동생에게 맡겼다가 결국 버려졌죠.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배신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성진은 준호가 버려진 후 비밀리에 고아원과 연락해 별빛 아저씨가 되어 주었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준호를 아들로 생각했대요. 내가 의사가 되길 바랐다. 내 재능을 내가 알았어. 간호사가 들어와 이성진의 상태를 체크하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시간이 얼마 없으세요. 이성진은 힘겹게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준호가 서랍을 열자 낡은 앨범이 나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사진들이 있었어요.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 학교 행사 때 멀리서 찍은 모습들, 심지어 의대 합격 통지서 사본까지. 아버지는 항상 그림자처럼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은행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내게 주려고 모아둔 거야. 통장에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별빛 아저씨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준호를 위해 재산을 모았던 겁니다. 아버지, 준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잊었어요. 흔들리는 침대 레일을 꽉 잡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성진의 손길이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 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의사로서 준호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선생님은 미리 의료 지시서에 심폐소생술 하지 마시오라고 서명해 두셨어요. 무력감에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성진의 마지막 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너는 내 핏줄이 아니었어도 내 심장이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눈은 준호를 향해 있었어요. 그 순간 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준 사람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아버지의 유골을 그가 원하던 바다에 뿌렸습니다. 서해 바다의 잔잔한 파도가 유해를 품어 안았어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처럼요. 아버지, 이제 제가 누군가의 별빛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준호는 고아원을 방문해 낡은 우체통 앞에 서서 새 편지를 넣었어요. 원장님께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별빛 아저씨의 도움으로 불가능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중 의사를 꿈꾸는 아이가 있다면
제가 그 아이의 별빛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별빛 아저씨의 의학 교실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종이 청진기를 만들어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게 했죠. 그 중에는 분명 미래의 의사가 있을 거예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어요. 별빛처럼 멀리서 지켜봐 준 아버지의 사랑이 준호의 인생을 빛내준 것처럼 이제 준호도 누군가의 별이 되어줄 거예요.